얘들아 반갑다. 언어와 매체 지금 촬영을 시작할게. 우선 언어와 매체를 원래는 학교 교과서에 맞게 학원 책으로 수업을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프린트로 나가고 있고 그 프린트를 보니까 교과서랑은 전혀 다르게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교과서 수업보다는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학교 프린트대로 나도 수업을 해 나갈게.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학교 선생님이 이제 문제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설명처럼 복잡하게 돼 있는 문제들은 아니더라고. 그렇게 보면은 아마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조금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게 나올 것 같아. 우선 첫 번째 프린트 언어와 매체 언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그거 준비해놔. 1 여기 언어와 매체 언어. 쌤이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미안해. 주말에 수업을 하고 나면은 목이 잠기거든. 월요일 날은 그냥 쉬어야 되는데 이 월요일 날 안 좋은 목 상태로 지금 수업을 촬영하다 보니까 계속 목이 긁히고 좀 그래. 미안해. 조금만 양해 좀 해줘. 자, 거기 우선 보자. 처음에 학습 목표.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요거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열기 보면은 언어 공동체, 담화 공동체 있는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이거 생각 열기. 그 밑에 세 번째 거 별표 쳐줘. 언어의 특성이라는 거. 세 번째 거. 언어의 특성. 자, 이거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준 기출문제 준 거 있잖아. 흰 색깔 책. 거기도 아마 이 언어의 특성에 관한 문제는 많을 거야. 개념 명확하게 이해해 놔야 돼.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과 어울리는 언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네, 칠판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칠판에 띄운 것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다 타이핑했어. 이거 프린트 이거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거 다 쳤어. 프린트. 자, 보자. 우선 첫 번째 언어는 형식인 음성과 요 소리가 있고 또 내용에 해당하는 그 뜻 있지. 쉽게 단어 사과 했을 때 사과라는 소리도 있고 그 사과라는 거에 그 의미도 있잖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언어의 이원성이라고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자의성은 중요해. 문제로 많이 나와. 자, 음성과 의미로, 다시 말해서 소리와 뜻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이 얘기야. 예를 들어서 다리가 4개이고 사람들이 집안에서 많이 키우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강아지라는 존재, 개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개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중국, 요게 일본 이렇게 다 다른 표기를 하고 있거든. 왜냐면은 뜻과 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야. 꼭 그것을 개라고 해야 된다면 미국 사람들도 GAE 막 이렇게 적었었겠지. 그치? 꼭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다른 보기로 만들어서 주실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 뭐라고 부르냐면은 집이라고 불러. 근데 그 같은 의미를 미국 사람들은 하우스라고 부르고, 그치?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라고 부르고,
뭐 프랑스 사람들은 같은 의미를 어떻게 쓰지? 뭐 멘션, MA, 뭐 이렇게 멘션 뭐 이렇게 쓰고, 즉 그 뜻과 소리는 꼭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자의성이라 그래. 스스로 자자에다가 의미 쓰는 거거든. 자의성. 다음 창조성. 제한된 기호를 활용해서 무한한 표현을 이렇게 생산해 만들어낸다. 말 그대로 창조한다. 창조성 얘기하는 거네. 기존의 단어들을 배열해서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창조성이야.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말을 배웠어. 그리고 우체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배웠어. 그럼 그 아이는 이 단어를 또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는 우체국에 간다. 나는 교회에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산해낼 수 있다고. 이걸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그래. 그 다음 네 번째구나. 추상성. 여럿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나 대상의 공통점을 모아서 언어가 하나로 인식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고양이, 곰, 사자, 호랑이 이렇게 여러 개의 대상들을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서 동물이라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 버리잖아. 요거를 추상성이라고 그래. 추상성. 다음. 연속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분절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무지개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7개의 색깔로 7개로 딱 끊어내 버리잖아. 이걸 언어의 분절성, 언어가 갖는 특성이라는 거야. 언어의 분절성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계절도 그렇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계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끊어낸다고. 그렇지? 뭐 1월부터 12월이라든지 뭐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대상을 이렇게 언어를 사용해서 끊어낼 수 있다. 이게 언어의 분절성이었어. 그 다음 사회성. 이거 중요해. 자, 관습적으로 소리와 언어가 아주 공고하게 결합되어 있어. 요 말. 개인이 함부로 그 언어 표현을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언어 공동체 내에서 나름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개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dog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자의성이 있었잖아. 소리와 뜻과는 필연적인 관계는 없는 거야 라는 거 자의성이었잖아. 필연적인 관계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상을 개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 미국 사람들은 그 멍멍 짖는 그 동물을 dog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서 나는 개 싫어. 그거 고양이라고 부를래. 이렇게 해서는 대중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지. 이거와 관련된 게 사회성이야.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어. 우리 사회에서 언어 공동체에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게 자의성이야. 미안해. 자의성이래. 이게 사회성이야. 알겠지? 그다음에 역사성도 좀 중요해. 뭐 간단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어의 뭐 소리라든지 뭐 의미라든지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를 우리는 역사성이라고 그래. 거기 프린트 예문에 마음이라는 말도 원래 옛날에 중세국어 때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 마음 이렇게 바뀌었잖아. 표기에서도 이렇게 달라지고 뜻 측면에서도 옛날에 어리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리석다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 이렇게 변했잖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거를 역사성이라 그래. 요 언어의 특성은 문제와 종종 꽤 많이 되거든.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제일 많이 문제화 되는 것만 다시 짚어보면은 자의성, 창조성, 그 다음에
사회성, 역사성 얘네들이 좀 문제화가 많이 돼. 알겠지? 자, 다음 두 번째 밑에 또 보자. 언어와 사고 보면 언어와 사고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래서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얘기가 많은데 뭐가 더 먼저다라고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뭐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우선 첫 번째 밑줄 그으면서 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거 조금 지울까?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들을 쭉 줘놓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거냐 아니면은 반대로 사고가 먼저고 사고로 인해서 그 언어가 만들어지거나 언어에 영향을 미친 거냐 그 구분하는 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돼. 첫 번째 보자.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개 색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경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 개념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고 7개의 색이다 라고 인식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언어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이 되는 거지. 만약에 어떤 나라는 빨주노초 뭐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파란색만 있어. 그럼 걔네들은 무지개를 보고 빨로파 이렇게 3개로 인식하게 될 거야. 왜? 언어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 대상을 3개의 색깔로만 인식하게 된다고. 이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네. 다음에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경우. 그래, 요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으니까 계절을 4개의 계절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네. 만약에 계절과 관련돼서 봄이랑 여름 사이에 뭐 다른 어떤 단어가 또 하나 있어. 계절을 나타내는. 그러면은 계절을 또 5개로 인식하게 되겠지. 언어에 의해서 그 사고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였어. 세 번째, 여기저기 이것저것 이렇게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가까운 것을 먼저 표현하는 거에 우리는 익숙해진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나 가치관이 만들어진 거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 CF로 오늘 내일 이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보다 좀 더 가까운 걸 좀 더 익숙하게 사고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야. 이런 건 이제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결정되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예시들이지. 반면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면 동물이나 유아가 사고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생성된 후 잠깐만 뭐 해서 문제 해결했대? 사고해서 문제를 해결했대.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언어를 가지고 판단해보고 추리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 이런 거는 사고가 먼저고 그 사고에 의해서 언어가 따라오게 되는 거네. 그래서 요거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야. 또 밑에 가까운 것을 먼저 표현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라 그러고 가까이 있는 이것을 앞에 두는 이것 저것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여기저기 이것저것이 사고가 우선이고 그것이 언어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거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은 내일보다는 현재 지금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을 먼저 배열하고 내일을 뒤에 배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친 거다 이거고, 아까 했던 것처럼 오늘 내일이라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을 중시 여기는 사고가 생긴 거다라고 보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3번 맛있는 달콤한이라는 사고를 반영해서 참감자, 참외, 참꽃이라는 뭐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 뭐 맛있어, 달콤함 이런 사고를 반영해서 좀 표현하고 싶어졌어. 그러니까 참감자, 참외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건 결국 사고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쳤다 이 말이네. 다음 장 넘겨볼게. 자, 거기 다음 상황들에서 언어와 사고가 서로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첫 번째 거. 한국 사람들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나무도 파랗다고 하며 보행 신호에 녹색등도 녹색등인데도 파랗다라고 한대. 왜냐면은 파랗다라는 표현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다 파랗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녹색등도 파랗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건 결국 사고에 의해서 녹색등도 파란등이야 이렇게 언어가 결정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언어가 사고에 미안해. 잘못 봤구나. 이거 말부터 배운 걸로 본 거구나. 학교에서는 얘들아 이거 학교에서는 우리가 산도 파랗다고 배우고 물도 파랗다고 배우고 나무도 파랗다고 배우고 이렇게 언어 표현을 배우다 보니까 신호등도 녹색등인데 파란등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네. 결국 우리가 이런 언어 표현에 익숙해져 가지고 녹색등 보고도 뭐 파란등이다라고 사고하는 거에 영향을 끼친 거야라고. 파랗다라는 언어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신호등도 파랗다라고 사고하게 되고 됐다 이 말이었네. 두 번째 거는 이제 배고픈 고양지가 생쥐를 잡았다라는 문장을 들려주고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학생들에게 아까 뭐라 그랬지라고 했더니 배고픈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었다라고 애들이 대답을 한대. 이 얘기는 여기 써놨었구나. 요 두 번째 거는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언어가 달라졌다 이 말이지. 원래는 요 말이었는데 우리는 고양이는 생쥐를 잡아먹는다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생쥐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대. 사고에 의해서 언어가 결정되는 예시였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 살색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학교에서 했으니까 요거 다시 읽지는 않을게. 요건 이제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결정된다 이거였어. 왜냐면 살색을 이렇게 딱 설정을 해버리면 살색이라는 언어를 딱 설정해버리면은 흑인이나 백인 걔네들은 살색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인종차별적인 사고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피부색, 살색이라는 표현을 뭐 살구색이다. 그 다음에 뭐 연주왕이다. 연주왕, 살구색 이렇게 바꾸었다. 이거는 이제 언어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고가 영향을 받는다 였어. 자, 그 다음 언어와 사회에 나와 있는데 좀 읽어보자. 언어는 사회 공동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사회적 관계 형성하고 또 사회를 발전시킨다. 당연한 얘기고 사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에서 첫 번째 지역 방언 밑줄 그어놓고 두 번째 사회 방언 밑줄 그어놓고 요걸로 딱 한정시켜서 보면 될 것 같아. 언어와 사고 말고 언어와 사회 관계에서는 어떤 지문의 예시에 이제 지역 방언 사투리 얘기하는 거지 또는 사회 방언 뭐 계층이나 세대나 성별에 따라서 뭐 또는 직업군에 따라서 언어의 표현에 조금씩 차이가 생기잖아. 그런 걸 사회방언이라고 하는데 요 예가 나오면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의 거구나라고. 그래, 언어와 사회는 지역방언, 사회방언 요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거 세 번째 그 밑에 것도 언어와 문화 볼게. 농경문화, 농사 관련 용어가 발달함. 그래서 라이스에 해당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어. 모, 벼, 쌀, 밥 이렇게. 왜? 농경문화다 보니까 이 쌀과 관련된 단어들이 발전했다. 결국 이 예시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네. 그치? 또 공동체 중심 문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그치? 공동체를 우리나라는 좀 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이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 언어와 어떤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네. 뭐 다른 예로 이런 것도 있겠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교 문화권에서 어떤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어른에 대한 이런 높임 표현이 많이 발달하는 거. 이런 것도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지. 물론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야 지금. 그치? 이것도 당연히 사회가 언어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고.
혈연 관계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이런 혈연을 중시 여기는 문화 때문에 영어와 달리 우리는 이렇게 친족어가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시겠네. 자연환경도 한번 볼까? 이누이트는 눈에 관한 단어가 다양하게 발달해 있어. 어원어라는 데에서는 1년을 6계절로 나누어 부른다. 이런 것도 자연환경과 같은 어떤 문화에 의해서 환경적 자연적인 문화 조건에 의해서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은 언어와 문화고,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언어와 사회의 관계고, 그 다음에 언어와 사고의 관계, 그거 주의하면 될 거야. 3쪽, 4쪽 프린트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거 나오는 그 프린트 이어서 볼게. 다음 프린트 또 넘어가서. 자, 거기 뭐 교과서 본문 22에서 24라고 써 있는 프린트야. 교과서 본문 22에서 24라고 써 있는 거. 자,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어. 뭐가 나오냐? 교차거의 특성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 정말로. 자, 우선 처음에 거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교차거지. 뭐와 뭐가 문장에서 여러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거냐면은 이 교차거는 조사랑 어미가 이런 문법 기능을 하는 거, 이걸 교차거라고 그래. 우리나라 국어가 대표적인 요 교차거야. 조사에 의해 여기 나왔구나. 내가 그를 사랑한다 했을 때 내 가라는 요 조사에 의해서 이게 주어가 돼 버린다고. 를이라는 목적어에 의해서 목적격 조사에 의해서 이게 목적어가 되고, 사랑한다 해서 요 니은이라는 현재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시제가 현재 시제가 되는구나. 이런 문법적인 요소가 조사나 어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이제 교차거였어. 다음 두 번째 이제 굴절어는 그냥 그 단어 자체에 격, 인칭, 수 같은 어떤 문법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거야. 영어는 I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자체가 주격, 주어의 기능, 주격, 뭐 1인칭, 단수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 힘이라고 하면은 목적격이라는 의미가 단어 자체에 담겨 있거든. 우리는 그라는 단어 자체에 뭐 주격이나 목적격이 담겨 있는 거는 아니잖아. 조사에 의해서 주격이 되기도 하고 목적격이 되기도 하는 건데, 영어는 그 단어 자체에 이렇게 정보가 담겨 있다. 이걸 이제 굴절어라고 해. 그 다음에 고리버는 말이나 단어의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이게 중요한 말이었네. 어순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게 고리버래.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워아이니 해가지고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게 나 아짠데 요 녀석이 지금 주어 자료에 쓰였기 때문에 그냥 주어인 거야. 만약에 얘가 요 자리에 쓰였다면은 목적어가 되겠지. 즉 어느 자리에 쓰였냐에 따라, 어순에 따라 문법 관계가 달라지는 거, 문법 관계를 드러내는 거, 요거를 이제 고리버라고 그래. 대표적인 게 이렇게 중국어 들어가는 거고. 요 교차거의 특징을 잘 아는 게 중요할 거야. 그 밑에 또 보자. 한국어의 의문론적 특성에서 요거 PPT가 있나? 여기 있구나. 한국어의 의문론적 특성. 여기서 5개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말의 의문적인 특성, 어휘적인 특성, 문법적인 특성, 그다음에 이제 뒷장에 계속 나오는 4가지. 담화적인 특성 이렇게 나오는 거. 우선 의문론적인 특성에서는 첫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의문 대립 이렇게 되지. 우리 국어는 첫 번째 파열음과 파찰음, 얘네들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삼항 대립을 지니고 있다. 마찰음은 이항 대립, 예사소리랑 된소리만 있지. 시옷과 쌍시옷 이렇게.
이항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우리말의 의문적인 특성이 있잖아.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 그 모음 조화. 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경향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아랑 오 얘가 양성 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음성 모음화 돼 버렸어. 우리 말에서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이 모음 조화를 형태소 내부에서 한번 비교해 보니까 퐁당 퐁당 하나의 형태소잖아. 풍덩 풍덩 이런 것들 우리 음성 상징어라 그러지. 이 음성 상징어에 해당하는 의성어, 의태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네. 퐁이 양성 모음이니까 덩이 아니라 당 이렇게 양성 모음이 오고 풍은 음성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당이 아니라 덩 이렇게 음성 모음이 왔네. 이런 의성어, 의태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또 모음 조화에 의한 어휘의 분화, 뽀얗다, 뿌옇다 이렇게 뽀얗, 뿌엿, 양성, 양성, 음성, 음성 모음 조화에 의해서 단어가 갈라지면서 의미도 달라졌다고. 얇다와 열다 이렇게 뭐 화장이 열다, 뭐 엷은 화장 이렇게 하잖아. 보드랍다, 부드럽다, 부드럽다 이렇게 모음 조화에서 어휘 분화도 생기고 있다.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모음 조화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형태소 결합할 때 아, 어로 시작하는 어미 이게 모음 조화에 의해서 결합이 된대. 자, 막다 하고 막 양성 모음이니까 아가 오는 거고 먹은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인 어가 오고 어간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어미도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었어. 뭐 고다 굳어도 오는 양성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어미가 양성 모음 아가 왔고 굿은 어간이 음성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어미도 음성 모음인 어가 왔고 요거 우리 의문론적의 특성, 의문론적 특징 첫 번째 파열 마찰음은 사망 대립, 파찰음, 마찰음은 이항 대립. 그 다음 두 번째 모음 조화라는 게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국어는 음절 초에 그러니까 글자 제일 처음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거야. 선생님 빵 이거 자음 두 개 온 거 아니지? 이거는 그냥 쌍비읍이라는 한 개의 의문이잖아. 근데 어떤 글자건 우리는 글자 처음에 초성에는 자음 하나만 와. 두 개 이상이 뭐다. 이제 영어는 이렇게 이제 뭐 세 개씩이나 왔네. 이런 식으로 온다. 우리말의 의문적인 특성이었어. 그 다음 이제 우리말의 두 번째 어휘적인 특성 볼게. 어휘적인 특성은 우선 첫 번째 어종 단어 종류에 따라 어휘 종류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물론 양도 이렇게 돼. 고유어가 한 60% 정도 되고 한자어가 한 25%인가 정도 되고 세 가지로 어종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또 어휘적인 측면 특징에서 두 번째 우리말은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father에 해당하는 말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말의 어휘, 단어의 특징은 이런 촉각어가 발달해 있다. 영어로는 옐로우 하나지만 그 의미를 아주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노랗다, 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이렇게 색채어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 색채어, 미각어, 촉각어라는 말은 거의 쓰지도 않는 말인데 어쨌든 감각적인 언어 표현이 발달해 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의성어, 의태어 요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다. 졸졸, 줄줄 하면 요건 양성 모음이고 요건 음성 모음이잖아. 이 양성 모음은 좀 작고 밝고 좀 가볍고 뭐랄까 좀 경쾌한 느낌이 있고 음성 모음은 반대로 크고
밝은 게 아니라 어둡고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느낌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퐁당퐁당이랑 풍덩풍덩의 의미를 좀 비교해 보면은 얘가 좀 더 무겁고 둔탁한 느낌이 들 거야. 얘는 좀 가벼운 느낌이 좀 들 거고. 그 다음에 자, 문법적 특성 볼게. 세 번째,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 우선 조사와 어미가 발달해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게 교차거라 그랬잖아. 요거에 의해서 문법 요소가 결정되는 거. 이런 교차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문법적인 특성이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뿐, 만, 이런 식으로 조사가 다양하게 붙어서 또 문법적인 역할을 부여해 준다 이 말이야.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더구나 해서 시, 겟, 더, 구나 이런 어미들로 인해서 뭐 높임이라든지 과거라든지 추측이라든지 뭐 감탄형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문법적인 요소가 결정된다. 문법적 특성 요거였어.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말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요런 순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거였어. 우리말은 서술어가 이렇게 맨 뒤에 오는 서술어 끝자리 언어야. 그래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좀 뒤에 오는 경향이 강하다. 문법적인 특성이었어. 세 번째로 이 교차거기 때문에 조사 어미가 붙어서 문법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게 돼. 여기 써 있구나. 격조사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고 할 때 철수가라는 말을 여기다가 안 쓰고 여기다가 써도 이렇게 어순을 자유롭게 위치 이동을 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안 생겨. 왜냐면은 어차피 요 가에 의해서 이게 주어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아까 전에 그 기억나니? 그 중국어 있었잖아. 고리버. 중국어 고리버. 걔네들은 어순에 의해서 그 문법적인 요소가 결정됐잖아. 근데 그거와는 반대로 우리는 어순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 그러나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오는 그치? 그런 특징이 있지. 뭐 빨간 우산 했을 때 빨간이 수식어고 우산이 수식을 맞는 피수식어잖아. 그때 이 수식어는 앞에 와야 돼. 그렇게 완전히 자유로운 어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법적인 특성. 그 다음 네 번째 높임법 발달해 있는 거.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거 발달해 있는 게 우리말의 문법적 특성에 들어가는 거였어. 그래서 어떤 우리말의 특징들을 보기에서 뭐 한 7, 8개 쭉